새벽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편의점 24시 마트의 자동문이 쉭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어와 카운터 뒤 유나의 목덜미를 스쳤다. 24살 야간 알바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내뱉은 인사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라 몸집이 작은 노인이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까맣게 때 묻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유나가 카운터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이름은 서광필. 한때 이름 있는 바이올린 제작자였지만 지금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끔 길을 잃는 일이 잦았다. 지하철이 안 와요. 불이 다 꺼졌어요. 광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하철 앱에는 쌍문역 일시 정전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라는 공지가 떠 있었다. 아, 정전이네요. 할아버지, 택시 타시겠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돈이 없어요. 광필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에서 급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검은 후드를 쓴 젊은 남자가 쌍문역 출구 쪽에서 뛰어나오더니 벤치에 앉아있던 또 다른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케이스만 주세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유나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후드 남자가 노인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광필이 유나 옆에서 몸을 떨었다. 저 사람이 내 형이에요. 형?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왜 내 바이올린을? 광필의 말이 어눌해지고 있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는 것 같았다. 유나는 밖을 다시 보았다. 후드 남자가 결국 케이스를 낚아채고는 쌍문역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유나는 급히 편의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텐데 오늘 밤은 달랐다. 어쩐지 그 작은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닮아 보였다. 야, 거기서. 유나의 외침에 후드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지하철역 앞 배달용 전동 킥보드 대여소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킥보드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유나는 처음 타보는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앞서 도망가는 후드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이것 좀 빨리 가라고. 킥보드는 생각보다 빨랐다. 새벽의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유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후드 남자는 쌍문역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것을 노린 것 같았다. 잡았다. 수유역 앞 골목에서 후드 남자가 헐떡이며 멈춰섰다. 유나는 킥보드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케이스 나요. 이거 팔아야 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래도 남의 거 뺏으면 안 되죠. 남자는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 유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이 남자도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할아버지한테 돌려드려야겠어요. 유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킥보드에 다시 올라탔다. 무거운 케이스를 한 손으로 들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편의점까지 돌아갔다. 편의점 앞에서 광필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유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가 봐요? 이 시간에 뺏으려는 사람도 있고. 광필은 케이스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바이올린과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악보가 아니라 뭔가 설계도 같은 것이었다. 이건 마지막 바이올린이에요. 아직 만들지 못한. 광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유나는 그 종이들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광필이 서둘러 케이스를 닫았다. 할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지하철은 아직 안 서고. 택시를. 하지만 돈이. 유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번 달 알바비로 받은 돈에서 아껴둔 것이었다. 이거라도 쓰세요. 집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광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유나요. 김유나. 유나. 고마운 이름이네요. 저는 서광필입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택시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광필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소중히 안고 택시에 올랐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유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벽 4시. 지하철 운행이 재개되었다는 알림이 핸드폰에 떴다. 유나는 편의점으로 돌아가 카운터에 앉았다. 오늘 밤의 일이 마치 꿈 같았다. 하지만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과 손목에 남은 킥보드 대여 요금 알림은 현실이었다. 그래도 잘한 일이겠지. 유나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졸음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 밤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다음 날 오후 2시, 유나는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까지 일하고 오전 9시에 퇴근한 후 쓰러지듯 잠들었던 것이다. 핸드폰 화면에는 놓친 전화가 3통, 문자가 2개 있었다. 고모. 유나야, 오늘 분식집 좀 도와줘. 혼자서는 힘들어. 고모. 답장 좀 해라. 걱정된다. 유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고모 수연이 운영하는 분식집 옛날 분식은 편의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나를 키워준 고모였지만 요즘 들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 분식집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고모의 성격도 점점 날카로워졌던 것이다. 유나가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고모는 주방에서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수연은 젊을 때는 미인이었을 터인데 지금은 고생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왔구나. 아침부터 손님이 없어서 미치겠다. 고모, 안녕하세요.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했다. 분식집 안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들은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유나야, 너 어제 늦게 들어갔다면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많아서. 유나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고모는 요즘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서 택시비를 대줬다는 말을 들으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다. 오후 3시경 분식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유나 씨 계신가요?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봤다. 유나도 당황스러웠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저예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우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요. 아버지요? 서광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제 바이올린 케이스 찾아주시고 택시비까지 대주셨다면서요?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젯밤에 그 할아버지였구나.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커피를 내밀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유나 씨 얘기만 하세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셔서요. 수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살짝 민망했지만 지우의 진심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사히 집에 가셨나요? 네, 다행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 단계라서 가끔 길을 잃으세요. 어제도 병원에서 돌아오다가 지하철이 멈춰서 당황하셨나 봐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제야 어젯밤 광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해됐다. 그랬군요. 근데 바이올린 케이스가 되게 중요해 보였어요. 설계도 같은 것도 들어있고, 지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아, 그거요. 아버지가 젊을 때 바이올린 제작자셨거든요. 그때 만들던 설계도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이제는 치매 때문에 제대로 기억은 못 하시지만, 바이올린 제작자요? 와, 대단하시네요. 유나가 감탄했다.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뭔가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데 아버지 일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죄송하고. 지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택시비랑 킥보드 대여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유나가 손을 저었지만 지우는 고집했다. 아버지께서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받지 않으시면 제가 혼나요. 결국 유나는 봉투를 받았다. 생각보다 두꺼웠다. 그리고 이것도요. 지우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수연에게 내밀었다. 아버지께서 분식집 사장님께도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유나 씨가 이런 좋은 분으로 자란 것도 잘 키워주신 덕분이라면서요. 수연이 당황하며 봉투를 받았다. 아니, 이런 것까지. 고맙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아버지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내일쯤 괜찮으시면.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요. 유나가 답했다. 내일은 편의점 야간 근무가 있었다. 그럼 언제든 편하실 때요. 연락처 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연락처를 교환하는 동안 수연은 지우가 건넨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지우가 돌아간 후 수연이 유나에게 물었다. 유나야, 그 할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지? 서광필이요. 왜요, 고모?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고모, 왜 그러세요? 서광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네.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니야.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유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기가 조심스러웠다.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나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위해 분식집을 나설 때 수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치 30년 전 어떤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모, 먼저 갈게요.
흥, 조심히 가라. 유나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수연이 오래된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유나는 지우가 준 봉투를 열어봤다.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택시비와 킥보드 대여료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고모의 반응이었다. 서광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았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젯밤의 선행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분식집 옛날 분식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수연은 가게 구석 낡은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오래된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수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사이에서 그녀가 찾던 것이 나타났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연필로 그린 바이올린 설계도였다. 종이 위쪽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수연이를 위한 특별한 바이올린 서광필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광필이, 정말 너였구나. 1994년 겨울. 그때 수연은 26살의 음대생이었다. 바이올린을 전공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한남동의 한 바이올린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 공방의 젊은 사장이 바로 서광필이었다. 당시 광필은 31살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린 제작자였다. 수제 바이올린을 찾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처음에는 그가 무뚝뚝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연 씨, 이 바이올린 음색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광필이 새로 완성한 바이올린을 수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수연이 화를 대자 맑고 깊은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다. 와,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수연 씨가 연주하니까 더 좋게 들리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광필은 수연의 연주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수연은 광필의 섬세한 손길로 태어나는 바이올린들을 보는 것이 좋았다. 수연아,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어느 날 저녁 공방 정리를 마친 후 광필이 물었다. 글쎄요.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고 싶긴 한데 집안 형편이. 그럼 내가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어줄까? 너만을 위한 특별한 바이올린.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하지만 비쌀 텐데. 돈 얘기는 하지 마.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광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바이올린으로 첫 연주를 할 때 나랑 같이 해줄래?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 좋아요. 그 후 한 달 동안 광필은 수연을 위한 바이올린 제작에 몰두했다. 나무 선별부터 칠까지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해나갔다. 수연은 매일 공방에 와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바이올린이 완성되기 일주일 전 수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이 부산으로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광필 씨, 죄송해요. 수연이 공방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내일 당장. 광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바이올린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은 그 말만 남기고 공방을 뛰쳐나갔다.
광필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광필이 수연의 하숙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다. 2024년 현재 수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첫사랑이었다. 부산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서울로 다시 올라왔지만 광필을 찾을 용기는 없었다. 음대는 중퇴했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분식집을 차리게 되었다. 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옆집에서 늦게 들어오던 이웃이 불 켜진 분식집을 보고 인사했다. 응, 곧 잘 거야. 수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답했다. 설계도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데 종이 뒷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수연아, 언젠가 이 바이올린으로 우리 함께 연주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게. 광필.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정말로 기다렸던 것일까? 30년이나. 다음 날 오후 유나가 분식집에 왔을 때 수연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보니 밤에 울었던 것 같았다. 고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광필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해야 할까? 고모, 그 서광필 할아버지 말인데요. 유나의 말에 수연이 깜짝 놀랐다. 왜 또 그분 얘기를? 아들분이 문자 보내셨어요. 할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수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자고?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댁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도 함께 오라고 하고요. 내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고모가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도 돼요. 아니야.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30년을 도망쳤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특히 광필이 치매를 앓고 있다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다. 가자. 함께 가자. 정말요? 응. 그분에게 인사드려야겠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30년 만에 재회를 앞둔 여자의 떨리는 마음과 함께 다음 날 오후 6시 유나와 수연은 성북동의 한적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지우가 보내준 주소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수연은 아침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고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유나가 수연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라서 그래. 오랜만에 보니까 긴장되네.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정성껏 만든 수제 떡볶이와 김밥이었다. 서광필의 집은 작지만 정겨운 단독 주택이었다.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대문 옆에는 서자가 새겨진 표찰이 걸려 있었다. 여기네요. 유나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씨죠?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리고 지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뒤로 거실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유나 씨 오셨어요. 거실 소파에서 일어선 광필과 수연의 시선이 마주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수연이 광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할 때가 많았지만 수연의 얼굴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광필 씨. 수연도 가까스로 말을 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광필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지우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와 유나의 고모 사이에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셨군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야. 광필이 지우에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유나양. 고마운 아가씨. 광필이 유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아. 정말 너구나. 꿈이 아니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지후야, 미안한데 잠깐 나가 있을 수 있을까? 광필이 아들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 유나 씨, 잠깐 바깥에 앉아 계실까요? 지후와 유나가 마당으로 나가자 거실에는 광필과 수연만 남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광필 씨. 그때 말도 없이 사라져서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야. 너한테 미안한 건 나야. 붙잡지 못해서. 가족이 갑자기 부산으로 가게 됐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광필이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주름이 많이 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바이올린은 계속했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만뒀어. 음대도 중퇴했고, 지금은 분식집을 해. 광필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다. 내가 만들던 바이올린 아직 있어. 뭐? 너를 위해 만들던 그 바이올린 말이야. 아직 못 끝냈어. 30년 동안. 광필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어젯밤 유나가 되찾아준 그 바이올린 케이스였다. 이거, 어젯밤에 본 케이스? 수연이 놀랐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만들었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광필이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바이올린과 설계도들이 들어있었다. 수연이 어젯밤 찾아본 것과 똑같은 설계도였다. 30년 동안 이걸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매일 조금씩 만들었어. 요즘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지만 너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어. 수연이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직 칠이 끝나지 않아서 나무의 자연스러운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형태는 완벽했다. 광필 씨, 이제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유나와 지우는 집안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다. 괜찮아.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지우야, 너희 아버지와 나는 옛날의 연인 사이였어. 지우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광필이 설명했다. 그럼 이 바이올린이 수연이를 위해 만들던 바이올린이야. 30년 동안 못 끝냈던. 유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런 아름다운 재회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 바이올린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유나가 말했다. 그러게. 하지만 내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광필이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치매와 노화로 인해 예전처럼 정교한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나섰다. 하지만 너는 바이올린 만들 줄 모르잖아. 배우면 되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나도 도와줄게. 수연도 말했다. 정말? 응.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게. 광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희망이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작은 거실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가 수연에게 물었다. 고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웠을 텐데. 응, 괜찮아. 아니, 정말 좋아. 수연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리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 바이올린, 정말 완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걸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하루였다.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다. 유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마다 광필의 집을 찾았고 수연은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오후에 합류했다. 지우는 재택근무를 늘려서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했다. 광필의 집 작은 창고는 임시 바이올린 공방으로 변했다. 30년 전 사용하던 도구들을 꺼내고 먼지를 털어내니 제법 그럴듯한 작업장이 되었다. 자, 수연아. 이 사포로 천천히 문질러봐. 나무결을 따라서. 광필이 수연의 손을 잡고 바이올린 앞판을 다듬는 방법을 가르쳤다. 수연의 손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감을 찾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역시 옛날에 바이올린을 만져본 사람은 달라. 유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꿈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유나야, 너도 해봐. 광필이 유나를 불렀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바이올린 만들기에 정해진 규칙은 없어. 중요한 건 정성이지. 유나가 조심스럽게 사포를 들었다. 광필의 지도에 따라 나무를 다듬어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과거 작품 사진들을 정리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개발자답게 체계적으로 작업 과정을 문서화했다. 아버지, 이 바이올린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그건 1998년도에 만든 거야. 한국국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서. 광필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바이올린과 관련된 것들은 치매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유명한 분들 바이올린을 다 만드셨구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수연이를 잃고 나서는 광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수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함께 있잖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해. 며칠이 지나면서 네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다. 광필은 경험과 기술을, 수연은 섬세함을, 유나는 열정을, 지우는 체계성을 담당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수연이 무슨 일 있어? 광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분식집이 월세를 올려달래. 그것도 많이. 얼마나? 지금의 2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야. 유나가 놀랐다. 고모, 그럼 어떡해요? 글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아예 그만둬야 할지도. 분식집은 수연에게 생계수단이었다. 그것을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작업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광필이 말했다. 안 돼. 광필 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아니야. 예전에 만든 바이올린 중에 아직 안 판 것들이 몇 개 있어. 그걸 팔면. 지우가 나섰다. 아버지, 그 바이올린들은 아버지 작품 중에서도 최고작들이잖아요. 함부로 팔 수는 없어요. 작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수연이가 없으면 이 바이올린도 완성할 수 없어. 그때 유나가 아이디어를 냈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뭔데? 바이올린 만드는 과정을 SNS에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도 해보고. 지후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개발자인 저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정말요? 네. 요즘 수제 악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광필과 수연은 SNS나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잘 몰랐지만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니 고마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수연이 걱정했다. 가질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함께 미완성 바이올린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로맨틱한 스토리를 누가 싫어해요? 유나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로맨틱하긴 뭐가 로맨틱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다. 그날부터 지우는 온라인 플랫폼 준비에 들어갔다. 유나는 작업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다. 할아버지,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건 F홀이라고 해서 바이올린의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야. 모양도 중요하지만 크기와 위치가 더 중요해. 광필이 설명하는 동안 유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노장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일주일 후 지우가 만든 웹사이트와 SNS 계정이 오픈되었다. 제목은 30년의 약속. 미완성 바이올린 이야기였다. 첫 포스팅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었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꼭 완성되길 바래요. 바이올린 소리 듣고 싶어요. 완성되면 연주 영상도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연은 컴퓨터 화면의 댓글들을 보며 놀랐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고모.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도 예상보다 빨리 목표에게 도달했다. 분식집 월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단순히 바이올린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이제 정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광필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에는 없었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나와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들이 이런 기적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바이올린 완성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완성해야 할 것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인지도 몰랐다. 한 달 후 바이올린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칠 작업만 남겨둔 상태였다. 온라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다. 구독자는 10,000명을 넘어섰고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액의 3배를 달성했다.
그날도 네 사람은 광필의 작업장에 모여 있었다. 광필이 마지막 바니쉬를 바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지우가 급히 달려와 광필을 부축했다. 광필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어지러워. 머리가 너무 아파. 광필 씨,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광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우가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유나가 급히 택시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였는데 갑자기 중기로 접어든 것 같네요. 지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섬세한 작업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손떨림도 심해질 테고요. 수연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다. 유나가 급히 수연을 붙잡았다. 그럼 바이올린은 완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데 무리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병실로 돌아온 광필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버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광필이 간신히 물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요. 하지만 광필은 지우의 표정만 봐도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다. 못 끝낼 것 같구나. 아버지, 괜찮아.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광필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수연아.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무슨 소리야. 이미 충분해.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그날 밤, 네 사람은 광필의 집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거의 완성된 바이올린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못하시는데. 지우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전문가가 되면 되죠.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유나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우가 생각에 잠겼다. 온라인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혹시 전문가분들 중에 도와주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네. SNS에 상황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죠. 전국의 바이올린 제작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수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광필이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끝내자. 다음 날 지우가 올린 포스팅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광필의 상황과 바이올린 완성에 대한 절박한 호소였다. 서광필 선생님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제가 대전에서 바이올린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부산에 있지만 올라가겠습니다. 서광필 선생님 바이올린은 한국 바이올린계의 전설이에요. 저도 악기 제작자입니다. 마지막 7작업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다. 일본에서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꼭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15명의 바이올린 제작자들이 도움을 자청했다. 그들은 모두 광필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의 바이올린을 존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연이 놀라워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유나가 감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김태현이라는 대전의 바이올린 제작자였다. 광필의 제자라고 했다. 선생님께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선생님 바이올린을 보고 독학으로 배웠어요. 제 스승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죠. 태연은 서울까지 올라와서 직접 바이올린을 확인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도 이런 완벽한 작품을. 그는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다. 완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 바니쉬 작업만 남았는데 제가 선생님의 스타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광필 씨가 직접 마무리해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 상태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손을 잡고 함께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지. 수연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본 태연이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이렇게 해보죠. 선생님이 붓을 잡으시고 제가 선생님 손을 받쳐드리면서 함께 칠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볼 만해요. 선생님의 감각은 아직 살아계실 테니까. 며칠 후 병원에서 허가를 받아 광필을 집으로 모셨다. 하루 종일 무리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작업장에서 광필은 오랜만에 붓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바이올린을 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자,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연이 광필의 손을 조심스럽게 받쳐들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붓을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이올린의 마지막 칠이 올라갔다. 수연과 유나, 지우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 됐습니다. 태연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광필이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0년 만에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바이올린이 완성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바니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첫 연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30년 만에 완성된 바이올린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수연아, 이제 연주해 볼 때가 됐어. 광필이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완성된 바이올린은 아름다웠다. 호박색 바니쉬가 나무의 결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햇빛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제가 정말 해도 될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바이올린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다. 당연하지. 이 바이올린은 처음부터 너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광필이 바이올린과 활을 수연에게 건넸다. 수연은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받았다. 유나와 지우는 카메라를 준비했다. 이 순간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수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이올린을 턱에 얹었다. 30년 전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다. 아, 광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상상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맑고 깊으며 따뜻하면서도 슬픈 울림이었다. 수연은 천천히 아베 마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갔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음악은 그녀의 몸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온라인 채팅창에는 순식간에 댓글들이 쏟아졌다. 눈물이 난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연주가 끝나자 작은 작업장은 깊은 감동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광필이 간신히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만들어주셔서.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서광필 선생님 댁 맞나요? 저는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우가 놀라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방금 온라인 중계를 봤는데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혹시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특별 공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특별 공연이요? 네. 3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서광필 선생님의 바이올린과 수연 씨의 연주로 특별 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물론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고요. 수연이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서.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광필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해봐, 수연아.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하지만 나도 함께 할게. 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이 바이올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수연이 주저하는 사이 유나가 나섰다. 해보세요, 고모.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응원해주신 분들한테도 보답하는 길이에요. 지우도 거들었다. 결국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볼게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박민수 음악 감독은 직접 찾아와서 공연 프로그램을 짰다. 수연의 솔로 연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포함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곡은 안 할 거예요. 수연 씨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구성하겠습니다. 연습이 시작됐다. 수연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팠지만 점차 감을 되찾아갔다. 광필은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음악과 관련된 기억만큼은 선명했다. 수연의 연주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다. 여기서는 좀 더 부드럽게. 그래, 그렇게. 한 달 후 공연 날이 다가왔다.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열리는 공연은 이미 매진됐다. 온라인 중계도 준비됐다. 공연 당일 수연은 긴장으로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고모. 할 수 있어요. 유나가 수연을 격려했다. 맞아요. 우리가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지우도 힘을 실어줬다. 무대에 오른 광필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바이올린은 30년 전에 시작되어 최근에 완성된 특별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할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연이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수연을 비췄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첫 곡은 아베 마리아였다. 수연의 바이올린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어서 바흐의 에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연주됐다. 마지막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사계중 봄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홀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 바이올린과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연 후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연과 광필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팬들도 있었고 동료 음악가들도 있었다.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다음 공연은 언제 하시나요?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음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고모,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무대에서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 모두 잘했어. 광필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완성된 것 같아. 바이올린도 우리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연결해준 젊은 세대. 네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공연 성공 후 한 달이 지났다. 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분식집은 여전히 운영했지만 이제는 음악 레슨도 병행하고 있었다. 공연을 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선생님, 저희 아이도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문 선생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께 배우고 싶어요. 기교보다는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요. 수연의 작은 레슨실이 분식집 2층에 마련됐다. 광필이 제작한 연습용 바이올린 몇 대와 함께였다. 치매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간단한 바이올린은 만들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바이올린으로 배우는 거예요? 와. 아이들은 광필이 만든 바이올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광필도 아이들을 좋아했다. 음악은 마음이야. 기술은 나중에 배워도 돼. 광필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유나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나야, 편의점을 그만둬야겠어. 편의점 사장이 유나를 불렀다.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져서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했어. 유나는 당황했다. 편의점 알바는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분식집을 도우긴 했지만 고모에게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어떡하지? 유나가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지우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유나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우가 제안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마케팅 파트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저는 전공도 다르고 경험도 없는데요. SNS 마케팅은 유나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성공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 유나는 망설였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한번 해봐. 안 되면 다른 일 찾으면 되고. 결국 유나는 지우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다. 한편 광필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멀쩡했지만 어떤 날은 수연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아가씨, 누구세요? 그런 날이면 수연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수연이에요. 광필 씨가 바이올린을 만들어주신. 아, 수연이. 맞다, 수연이구나. 광필이 다시 기억을 되찾으면 수연은 안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지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유나, 큰일 났어. 아버지가 실종됐어.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계셔. 어디로 가셨는지. 유나는 급히 분식집으로 달려갔다. 수연도 이미 와 있었고 지우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다. CCTV는 확인해 봤어요? 네. 새벽 5시쯤에 집에서 나가시는 게 찍혔어요. 그 후로는 흔적이 없고 온 동네를 수소문했지만 광필을 찾을 수 없었다. 치매 환자가 길을 잃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혹시 특별히 가고 싶어 하시던 곳이 있나요? 경찰이 물었다. 글쎄요. 예전에 바이올린 공방이 있던 곳? 수연이 말했다. 한남동이요. 하지만 그 공방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때 유나가 아이디어를 냈다. SNS에 올려봐요. 실종 신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우가 급히 포스팅을 올렸다. 서광필 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과 실종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30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함께 찾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연락드릴게요. 한남동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2시간 후 한남동에서 광필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세 사람이 한남동으로 달려갔을 때 광필은 빈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곳은 30년 전 그의 바이올린 공방이 있던 자리였다. 광필 씨, 괜찮아요? 수연이 다가가자 광필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아, 공방이 없어졌네. 네,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바이올린을 만들지? 광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가슴이 아팠다. 집에서 만들면 돼요. 우리 집에 작업실이 있잖아요. 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후 네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광필 씨는 음악과 바이올린이 있어야 해. 요양원에 가면 더 빨리 나빠질 거야. 그럼 어떡하죠? 내가 돌볼게. 고모가요? 응. 분식집도 줄이고 레슨도 줄여서라도 광필 씨를 돌볼 거야. 유나가 걱정했다. 하지만 고모 혼자서는 힘들 텐데요. 나도 도울게요. 지우가 말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아버지를 더 자주 돌봐야겠어. 저도 도울게요. 유나도 거들었다. 회사에서 재택 근무도 할 수 있고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네 사람은 광필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 치매라는 시련 앞에서 포기하기보다는 함께 이겨내기로 한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어. 수연이 말했다. 그날 밤 광필은 다시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렸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왔다. 음악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광필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힘든 시간이 앞에 있지만 음악과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광필의 실종 사건 후 2달이 지났다. 네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광필의 치매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악화 속도는 느려졌다. 수연은 오전에는 분식집을, 오후에는 바이올린 레슨을, 저녁에는 광필 돌봄을 담당했다. 피곤했지만 충실한 나날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유나가 퇴근 후 광필의 집에 들렀다. 요즘 광필은 유나를 손녀처럼 여겼다. 유나야, 오늘 바이올린 소리가 참 좋더라. 광필이 미소를 지었다. 수연의 레슨 소리가 집까지 들렸던 모양이다. 맞아요. 고모 가르치는 모습 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신 것 같아요. 수연이는 원래 그런 아이야. 마음이 따뜻해서. 광필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유나는 이런 순간이 가장 마음 아팠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했다. 할아버지 집이에요. 지후 오빠네 집이고요. 아, 그래. 지후. 내 아들이지? 네, 맞아요. 그때 지우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요즘 그는 일찍 퇴근해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지후야, 너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유나랑 이야기하고 계셨죠?
지우는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치매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일상 대화를 많이 나누려 했다. 아버지, 오늘 만드신 바이올린 부품 보여주세요. 광필의 얼굴이 밝아졌다. 바이올린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항상 생기를 되찾았다. 이거 봐. 오늘 F5를 뚫었어. 광필이 작업대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들어 올렸다. 비록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이올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유나가 감탄했다. 아직 멀었어. 바이올린은 마음을 담아야 하거든. 그때 수연이 레슨을 마치고 들어왔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지우가 물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민지라는 아이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데요? 아이 부모님이 콩쿠르에 나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경쟁적인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 광필이 수연의 고민을 듣고 말했다. 음악은 경쟁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거지. 맞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수연이 동의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유나가 물었다.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 제 교육 철학을 설명하고 그때 지우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작은 발표회를 열어보는 게 어때요? 콩쿠르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수연의 눈이 밝아졌다. 학부모들도 초대하고 할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그래, 내가 바이올린 이야기도 해주고. 광필도 관심을 보였다. 며칠 후 작은 발표회 준비가 시작됐다. 분식집 2층 레슨실이 작은 연주회장으로 변했다. 의자를 늘어놓고 작은 무대도 만들었다. 발표회 당일 6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모였다. 온라인으로도 중계했다. 광필의 팬들이 아이들의 발표회에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발표회입니다. 수연이 간단히 인사했다. 음악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마음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선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준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별을 연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두 번째는 민지였다. 수연이 재능이 있다고 한 그 아이였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곡을 연주했다. 정말로 뛰어난 실력이었다. 와, 저 아이 정말 잘하네. 콩쿠르에 나가면 상을 탈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수연은 마지막에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 수연이 아리랑의 간단한 버전을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광필도 박수로 리듬을 맞춰주었다. 아이들의 실력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아이는 음을 틀리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박자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만드는 음악은 아름다웠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온라인 채팅창에도 감동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죠. 선생님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발표회 후 민지 어머니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은 이해해요. 아이가 정말 즐거워해요. 콩쿠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성공을 축하했다. 정말 잘했어. 광필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광필 씨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유나와 지우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다. 맞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속도로. 지우도 동의했다. 그날 밤 광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들리는 것 같았다. 수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치매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나날들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구나. 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충분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따뜻한 오후, 광필의 작은 마당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수연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였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유나가 광필에게 다가가 물었다. 광필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아.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좋아. 광필의 치매는 많이 진행되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음악만큼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마당 한쪽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다. 수연이 1년 동안 가르친 12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민지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중학생 은수도 있었다. 선생님 떨려요. 막내인 7살 하은이가 수연의 치마를 붙잡았다. 괜찮아. 하은이가 연습한 만큼 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고. 수연이 아이를 다독였다. 지우는 온라인 중계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이제 그들의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준비됐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켜자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접속하기 시작했다. 음악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연주자는 민지였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성숙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바흐의 미뉴에트를 연주하는데 기교보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연주였다. 정말 잘한다. 광필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비록 민지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좋은 연주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연주했다. 모두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아무도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아이들의 성장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봤다. 마지막은 은수였다. 중학교 2학년인 그는 비교적 늦게 바이올린을 시작했지만 놀라운 집중력으로 실력을 늘려왔다. 오늘 저는 특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은수가 말했다. 이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할아버지께라는 곡이에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은수가 작곡을 했다니. 광필 할아버지를 보면서 만든 곡이에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담으려고 했어요. 은수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그리움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광필은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비록 은수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위한 곡을 만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마당은 박수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다. 온라인에서도 댓글들이 쏟아졌다. 감동받았어요. 아이가 직접 작곡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죠.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때 수연이 무대에 올라섰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도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수연이 광필이 만든 바이올린을 들었다. 30년 만에 완성된 그 바이올린이었다. 이 곡은
광필 씨와 제가 30년 전에 함께 연주하기로 약속했던 곡이에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입니다. 수연의 바이올린 소리가 봄바람과 함께 흘러나왔다. 1년 전보다 더욱 깊어진 연주였다. 기교보다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연주였다. 광필은 연주를 들으며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썼다. 분명히 아는 곡이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수연이, 광필이 간신히 이름을 불렀다. 네, 저예요. 수연이 연주를 멈추고 광필에게 다가갔다. 우리 약속했던 거. 네, 맞아요. 함께 연주하기로 했던 약속. 광필이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약속을 지켰네. 네, 지켰어요.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광필이 말했다. 오늘은 유독 기억이 또렷한 날이었다. 할아버지, 은수가 만든 곡 어땠어요? 유나가 물었다. 정말 아름다웠어. 음악은 마음이야. 맞아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나도 곧 기억을 다 잃겠지. 광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기억을 다 잃어도 이 바이올린은 남을 거야. 그리고 수연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마음도 남을 거야. 수연이 광필의 손을 꼭 잡았다. 네, 계속할 거예요. 광필 씨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럼 됐어. 나는 행복해. 그 후 몇 달이 더 지났다. 광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이제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음악만큼은 여전히 그를 평온하게 해주었다. 어느 겨울날 오후 광필은 수연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통 없이 평온하게.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연의 제자들과 학부모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전국의 바이올린 제작자들까지.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구나. 유나가 말했다. 음악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수연이 대답했다. 광필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수연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유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바이올린 제작 기법을 배워서 이어나갔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그들은 광필을 기억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음악은 마음이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하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30년 만에 완성된 바이올린은 지금도 수연의 손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를. 어느 봄날 새로운 아이가 수연을 찾아왔다.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는 8살 소녀였다. 선생님, 저도 바이올린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잘한다는 게 뭔지 알아? 빨리 치는 거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광필이 만든 바이올린을 들었다. 잘한다는 건 마음을 담는 거야. 들어봐. 수연의 바이올린에서 잔잔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광필이 좋아했던 아베 마리아였다. 와, 정말 예뻐요. 그렇지? 이 바이올린을 만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 음악은 마음이라고.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보자. 수연이 소녀에게 작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다. 광필의 정신이 깃든 악기였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사랑과 음악, 그리고 약속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광필은 떠났지만 그의 바이올린과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수연의 손에서, 아이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30년의 약속은 이제 영원한 선율이 되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되셨나요? 30년의 기다림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늦게 찾아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일 수도 있겠지요.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